이재명 부지 얼굴도 모르는 이 조폭 불법 사채업자 출신의 부패 기업가 한테 벌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습니다. 아마 2년이라면 이건 내일 사입으로. 판결문 분석 절차와 함께 수사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에 따르는 책임의 엄정이 물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소를 했다고요? 네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검찰의 이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건 조작, 모해 위증이라고 좀 올리셨는데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랑 통화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요. 좀 말 가십시다. 같지 않아. 예. 자, 오늘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바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돼서입니다.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을 여러 건을 받고 있는데 추가 기소가 됐기 때문에 재판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이 됐는데요. 오늘 기소한 내용, 일단 화면으로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보죠. 여기 보시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그래서 제3자 뇌물 등 혐의 불구속 기소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최근에 1심 판결 났잖아요. 근데 5일 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졌고요. 관련된 요 혐의로요. 그리고 지난해 9월에 같은 사안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는데 그때 기각됐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면 9개월 만이다. 이렇게 좀 설명이 될 수 있는데 박상수 국민의힘 인천 소호갑 당협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네. 일단 오늘 이재명 대표 기소가 됐는데 핵심 혐의 제3자 뇌물 이거 많이 들어봤던 건데 이번에 여기에 또 적용이 됐네요. 네, 제3자 뇌물 하면은 지난번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예.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그 관계에서 이 제3자 뇌물이 적용이 됐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사안에서 예. K스포츠 미르재단 요 사안이 예. 있었죠. 그때 이제 적용이 돼가지고 형량이 굉장히 셌죠. 기억하시겠지만 20년형, 15년형 이렇게 각각 그 선고되는데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게 바로 이 제3자 뇌물 그럼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3자는 북한입니까? 북한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3자에게 예. 이게 보통 이제 뇌물죄는 이제 증례자와 수뢰자가 대항범 관계예요. 서로 그렇죠. 맞받아 이렇게 가는. 보통 뇌물이면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받는 이건데. 사람, 네, 1대1 예. 관계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증례자가 있고 수뢰자가 제3자. 다른 누군가가 다른 있다. 누군가가 받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대가 관계와 그다음에 이제 그에 대한 그 부탁을 하는 관계가 분리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러다가 그렇게 이제 돼 있는 관계인데 지금 이 사건은 검찰이 굉장히 조금 전략적으로 사건을 수사를 했고 기소를 했다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 일단 돈이 흘러 들어갔어요. 예. 네, 그 점에 대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일단 외국환 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고, 그러니까 외국환 거래법 위반은 사실 형량이 그렇게 높게 나올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화영 지사 9년 6개월 중에서 외국환 거래법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예. 거죠. 그러니까 이화영 지사가 개별적으로 수뢰를 한 이 부분이 굉장히 높게 인정이 된 것이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외국환 거래법, 그러니까 돈이 일단 북한으로 갔다. 예. 800만 불이 갔다. 이 사실을 인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은 거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번에 법원이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예. 그것이 대북 방북과 관련된 사례금이다. 이걸 받아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례금이다 부분을 받아내 버리니까 그렇게 예. 되면 이제 이거는 전형적인 이 수뢰죄 구조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 거기에다가 이제 스마트팜 사업, 이 스마트팜 사업을 용도로 또 돈이 갔다라는 예. 게 되는 건데 이거는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이죠. 그것도 그 혐의도 또 적용된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위반으로.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처음 시작을 돈이 북한에 갔다라는 것만 인정받으려고 하면서 거기서 그 명목이 스마트팜 사업이고 그다음에 사례금이고 이 두 가지를 딱 인정을 받아버리니까 예. 하나에서 남북교류 협력 관한 법률, 하나에서 제3자 뇌물. 이게 딱 잡힌 거죠. 제3자 뇌물. 그러니까 북한이 뭔가 뇌물 수혜를 본 셈이 됐고요. 그거에 대해서 영향력 행사가 있었냐 없냐. 뭐 이런 거에 지금 그런 혐의로 기소를 한 건데 지금 판결문의 내용 굉장히 분량이 많다는데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얘기 좀 해볼 건데 이에 앞서서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뭔가 보고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뭐 통화를 했는가 안 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이번에도 핵심 쟁점이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낸 게 있어요.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이화영 구치사에게 보고받으신 적 없으십니까? 참 그 소설 가지고 자꾸 그러시는 것 같아요. 김성태와 통화해서 고맙다는 말도 하셨다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십니까? 소설 가지고 자꾸 그렇게 마시죠. 자, 보고를 받았는가 아닌가, 통화를 했는가 아닌가, 그거에 대한 답변은 공통적으로 소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최진용 변호사 나와 계신데요. 사실 작년 9월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이 혐의, 이 같은 사안을 가지고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그때는 기각이 됐어요. 그때는. 그럼 법원에서 뭔가를 인정을 안 해주는 셈이 됐잖아요. 그때는. 그러면 그때 당시 기각됐을 때와 이번에 기소될 오늘 기소된 거는 어떤 사항이 달라진 겁니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했는지 여부에 대한 어떤 결정의 차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작년 같은 경우에 영장 실질 심사를 할 때 예. 같은 기록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의 대북 송금과 관련되는 실질적인 관련된지 여부에 대한 소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의심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 것이죠. 소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있다.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그게? 결국은 똑같은 걸 보고 야, 예. 이거 이재명 대표한테 실제로 보고됐을까? 이게 확실하냐? 했을 아. 때에 그때 했던 그 재판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 좀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판단을 했는데 확신할 수 없다 그거를. 그렇게 한 상태에서 결국 그 이화영 재판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보면 화력을 집중했고 그 심리 결과 재판장 수원지방법원의 신진우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다각도의 어떤 그 증거를 봤을 때에 예. 어떻게 보면 그 대북 사업과 관련된 최종 결재권자인 결정권자에게 보고했다라는 얘기를 김성태 회장이 들었다라는 얘기. 그 외에도 어떻게 보면 뭐 보고를 했네 이런 얘기들을 사실관계로 확정을 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영장을 청구를 했을 때는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라고 했지만 1심 판결에서 판결문을 분석해 봤더니만 재판은 이화영에 대한 재판이지만 예. 판결 이유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던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입증이 됐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린 이제 이것을 재판에 넘기겠다. 이렇게 예. 하면서 오늘 전격적으로 기소를 했다고 하는 게 맞죠. 그 사이에 있었던 1심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재판 결과가 나왔고 판결문 내용이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쯤 되면 기소해도 된다. 검찰은 판단해서 오늘 기소가 이루어졌다. 이건데요, 지금요.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오늘 이 기소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의 입장은 뭡니까 지금? 그야말로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이번 재판에 대해서 우리 판사께서 제대로 조금 증거 관계를 다 확인하셨냐. 그래서 의문인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최근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성태 씨에 대한 진술에 대해서 재판부가 신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화영의 그 진술보다. 예. 그런데 저희 판단은 김성태라는 사람에 대해서 진술에 대해서 신뢰성이 더해진 것은 안부수라는 아트협의회 회장의 증언이 더해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대 1인 상황인 거죠. 그런데 최근에 어떤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안부수 씨가 이전에 2023년 뭐 3월 이전에는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든가 뭐 회의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부수 씨의 딸이 쌍방울로부터 송파구에 있는 오피스텔을 제공받았다고 하는 지금 정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정황이 있어서 쌍방울의 어떤 회유당하지 않느냐. 이걸 모해 위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이 더해져서 안부수의 증언까지 더해져서 김성태의 진술이 신뢰가 더해지는 거 아니냐. 이러한 부분이 있고 또 결정적으로는요. 이 어쨌든 간에 김성태라는 분이 이재명을 위해서 41억이라는 돈을 어쨌든 대납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북한으로 가는 입장료를 대신 내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얼굴 한 번도 안 봤는데 전화 몇 번 하고 그리고 또 전화를 했는데 녹취도 없고 증거 하나도 안 남기고 이재명을 위해서 얼굴도 한 번 안 봤는데 이거 41억을 대납한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또 의심되는 정황이 있지만 어쨌든 오늘 나온 것은 이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뭐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이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1심 결과.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은 이거 뭔가 진술 과정에서 수상한 게 있다. 의심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이거는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한 돈이 북한으로 간 거지 방북
대가 비용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나 1심 결과 일단 유죄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판결문 내용이 좀 나오는데 지금부터 이 내용 좀 조금 짚어볼 텐데 우선 첫 번째 내용 좀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보도를 통해서 판결문 내용이 조금씩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래요. 1심 판결문 중에 300쪽이 넘는다고 그러죠. 근데 여기에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100번 넘게 언급되고 있다. 100번 넘게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요 내용 전에 이 김성태 전 회장 관련된 내용부터 좀 불러오겠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일단 1심 판결문상에 이렇게 돼 있대요. 김성태 진술 신빙성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다는데 그 내용은 일단 보고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는가? 그러니까 이런 대북 송금 관련된 이런 내용에서 보고를 했는가? 그리고 통화를 뭐 2차례 했다는 얘기했는데 이거를 재판부가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는 건데 이거 일단 최인정 변호사. 네. 이 보고와 통화 부분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이화영 그 부지사의 유죄 판결의 결정적인 증거가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된 데에 유죄 증거로 매우 유력한 증거로 쓰일 가능성이 있죠.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뭐 검찰에서는 회유를 했네 뭐네 얘기하지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김성태 씨나 아니면은 그 안부수의 그 진술은 검찰에서 진술을 넘어서 법정에서 했던 증거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형사소송법상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얘기했던 증언들은 그것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증거 능력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절대적인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될 여지가 있는데요. 얘기 드린 것처럼 2019년 1월 달에 이게 보면 심양에서 지금 그림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때 이게 북한에 가서 중국에 가서 북한 관련자들과 만나서 식사도 하고 저 자리에서 저 장면이에요. 저 자리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전화를 하고 경기도에 있는 그 이재명 부지사에게 전화를 했고 이재명 옆에서 지사, 그래서 지사. 지사에게 전화를 했고 옆에 있던 지금 김성태 회장에게 전화를 바꿔줬다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서 열심히 하겠다 얘기를 했고 더불어서 저 때만이 아니고 이게 보면 그 2019년 7월 달에 또 쌍방울이 돈을 대고 해서 필리핀 마닐라에서 북한 사람들과 또 만납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그 전에 보면은 돈이 상당 부분 가고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지사님 저도 북한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옆에 있었던 안부수 이 아태위의 회장 또한 그 얘기가 왔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미뤄 짐작컨대 그것 이외에 통화 조회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간 그러니까 객관적인 물증으로서 통화했던 국제 통화했던 내역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돼서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어떤 그 판결문 구조상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주욱 행정관 지금 1심 재판부가 저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면서 이런 얘기를 판결문에 적었다고 그러죠. 직접, 그러니까 여기서는 김성태 전 회장 얘기예요.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믿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얘기를 했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데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구체성이라는 내용들을 워낙 290페이지나 되기 때문에 지금 다들 지금 기자들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내용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특별수행단에 경기도지사가 포함되지 않은 측면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이후에 어떤 형태로든지 방법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라고 하는 저는 이게 예를 들어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의 구체성이라고 이해하는 전 뭐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 구체적인 얘기라고 얘기하면서 뭐 백두산에 가는데 최신형 헬리콥터랑 차량을 준비하고 길거리 환영회를 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크게 행사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제가 북한 전문가인데요. 이런 얘기를 하면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판사는 북한 전문가가 아니고 소위 남북관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김성태의 발언만 가지고 그 발언 자체가 구체적이니까 뭐 헬리콥터, 뭐 길거리 환영 이런 것들을 하니까 적어도 본인이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한다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럼 잠깐만요. 제가 이 질문을 좀 좁히면 지금 판사가 구체적이라고 언급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의 보고와 관련돼서 본인이 들은 얘기 그리고 통화했던 얘기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는 거. 그거를 신빙성이 있다라고 지금 재판부가 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통화 내용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둘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예.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당대표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다음 경기도지사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하다 갑자기 전화를 바꿔줬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누구야 모르고 통화를 했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김성태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예를 들면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라고 얘기했다라고 본인의 진술만 있는 거예요. 그게 녹취가 된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예. 김성태의 기억상의 진술만 있는 것이고요. 이 통화 한 번 하고 또 하나의 내용은 뭐냐면 본인이 이 사업을 잘하고 있으니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이 내용들을 전달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소위 그 당시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좀 잘 전달해달라는 내용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에 어떤 구체성이 저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두 가지가 통화와 전달 과정에 대한 구체성이라고 얘기되는 측면이에요. 예. 저는 이 정도의 구체성이 있다고 얘기하면 왜 재판부가 소위 이재명 당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화영 전 부지사 간의 지시와 보고 관계에 대해서 판단 안 했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판단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 구체성이 있다면 맨 처음에 구속영장 청구됐을 때 법원에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이유가 없었던 측면들이 있는 거죠. 저는 법원 그러니까 그 기속영장 기각할 때 내용과 예. 그다음에 이번 판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툼의 여지가 있다거나 또는 두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는 얘기와 예. 관련해서 적어도 구체적인 증거 자체를 갖다가 확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판결하지 않았는가라고 저는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제가 그 예.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판결문이 지금 2급 비밀 있는 부분이 포함돼서는 한 350페이지 정도 되고 예. 그 부분이 삭제되고 익명화된 것은 291쪽입니다. 예. 지금 얘기하시는 당사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얘기할 수 없는 내용이 판결문에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그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동기 한 4가지. 그 이외에 구체적으로 진행됐던 것 13가지 합해가지고 15가지 정도의 구체적인 상황이 아주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 아마 그 내일 정도 되면은 예. 이 판결에서 그 구체적인 그 사람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얘기할 수 없었던 내용들이 하나하나 나올 것인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전화를 했을 때 옆에 들은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거하고는 사뭇 달랐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전후 사정에 아주 미묘한 그런 감정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법정에서 다 했고 더불어서 왜 영장을 기각했느냐 하고 그 이후에는 왜 인정했느냐 얘기를 하는데 예. 그 이후에 재판을 1년 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관련되는 사람들이 일일이 나와서 재판장 앞에서 증언을 다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신빙성이 다 부여된 것이죠. 그 결과 이와 같은 판결이 나왔다고 보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재판부가 그걸 판단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인 증거가 나왔다는 게 아니라 예.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구속영장을 딱 기각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말씀하신 증거가 나왔으면 예. 재판부가 그 구체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면 알 수 없을 만한 내용들이 나왔다 그러면 적어도 지시보고 관계에 대해서 본인이 확증한다라고 얘기하면 왜 재판부가 거기서 판단 안 하냐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구속영장 실질심판의 피고인은 누구죠? 피의자는? 그때는 이재명이고 이 판결의 피고인은 이화영이에요. 그럼 이화영 재판에서는 이화영과 관련되는 것들을 하고 왜 이화영이 이와 같은 것을 했느냐에 대한 동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재명의 얘기가 104번이나 안 나올 수가 없던 것이고 결국 이화영에 대한 재판을 하면서 보고했는지 여부는 방론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굳이 지금 그 기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재명과의 관련성을 여기에서 굳이 쓸 필요는 없죠. 하지만 맥락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평가를 할 겁니다. 아마 미루어 짐작컨대 이재명 대표의 공소장과 오늘 그 밝혀진 이화영의 300페이지 이 판결문은 거의 데칼코마니처럼 90% 이상 저는 일치할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면 저희가 평론을 할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부가 판결하지 않은 내용인데 그 내용만 가지고 이재명 당대표가 지시가 있었을 거라고 명징하게 얘기하는 것도 제가 볼 땐 사실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를 했으면 기소 과정에서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밝혀지면 될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미리부터 확증적으로 그 내용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가 확실히 보고받았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나고요. 구체적인 증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직 확증 안 된 내용들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잠깐만요. 판결문 내용이 마저 있는데 그거 마저 소개하고 제가 박상주 위원장께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내용 마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 판결문에 많은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면 100번 넘게 언급됐고 그리고 경기도의 공문이 북한으로 4차례 발송되는 그 과정이 있었다. 이런 것까지 담겨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뭐가 있을 때 올라갔다. 이런 것도 약간의 어떤 신빙성을 인정한 근거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8년 남북 정상회담 특별수행단의 당시 이재명 지사는 제외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포함이 되면서 그 이후에 보도가 차기 대권 관련해서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이 보도가 되는 건데 이런 것에 부담을 느껴서 대북 사업 추진을 서두른 거 아니냐. 뭐 이런 판단까지 판결문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이 재판부는 이런 판단을 신빙성이 있다고 본 근거들 좀 제시했는데 박상수 부회장님, 네. 뭐 지금 논쟁처럼 진행이 네, 됐어요. 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황들이 이 판결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보고가 된 것과 같은 그런 정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사실 이 문제에서 왜 이게 쟁점이 됐느냐? 이화영 부지사 쪽의 그 변호인들이 뭘 주장을 했냐면 이화영 부지사 쪽의 변호인들이 이것은 주가 조작을 위한 돈이었다. 예. 이걸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판단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다 채택됐어요. 계속 지금 민주당 쪽에서 증거가 채택 안 됐다 그러는데 증거가 다 채택됐다니까. 심지어 그 국정원 블랙 용어는 증인으로 와가지고 증인 신문도 했어요. 다 했어요. 그 국정원 문건도 다 채택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실체적 사실관계를 이제 법원은 확정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돈의 성격이 무엇이냐 이걸 확정지을 수밖에 없는데 과연 주가 조작을 위한 것이냐 아니냐. 근데 판결문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쌍방울의 주가가 급등한 시점과 예. 이 사건이 이렇게 진행된 시점이 다르다라는 걸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다 고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걸 고려를 계속 안 했다 그러는데 법원이 바보니까 그걸 고려합니다. 다 나왔는데 현출됐는데 그걸 어떻게 판단을 안 합니까? 오히려 그런 거를 현출시키지 않았으면 그 부분까지는 안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 그걸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짚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과정에서 뭐가 나왔냐? 바로 북측에 4차례나 공문을 보내서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을 요청하는 이 공문이 4차례나 올라갔단 말이에요, 북측에. 예. 그러면 방북에 대한 것이 과연 추진되지 않았느냐, 방북에 대한 것이 추진된 것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몰랐느냐, 4차례나 공문이 올라갔는데 어떻게 몰랄 수가 있느냐, 이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박원순 당시 시장이 예. 당시 여당 쪽에서 그 차기 대권의 주자라고 이렇게 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럼 보도가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게 이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예. 그게 뭐냐? 동기가 나온 거예요. 동기가. 그러면 이게 도대체 대북 사례금으로 볼 수 있는 동기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박원순 시장과 이재명 지사는 이 대권 경쟁 관계였고 그러한 관계에서 이재명 지사가 서둘러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동기가 있었다는 게 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점들이 정황적으로 이런 것들이 적시가 되었고 그러한 점들이 이 판결문에 나온 거예요. 왜 나왔을까요? 바로 주가 조작이라고 주장했으니까 나온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거 강성필 부위원장께 지금 손을 들여서 반박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것들이 상당히 그럴듯하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럼 결국엔 카더라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지우고 나면 남는 게 결국은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도지사한테 보고했냐 안 했느냐예요. 예. 아니 동기라든지 뭐 박원순이 뭐 대선 후보고 뭐 대선 그 예. 북한을 못 따라가서 여러 가지 상황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론은 그게 핵심 키 아니겠습니까? 예. 또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김성태라는 사람이 41억이나 이재명을 위해서 대납을 했는데 본인이 전화도 못합니까? 그래가지고 이화영한테 대신 전화 좀 해달라고 하고 그걸 통해가지고 근데 이화영이 전언을 해줬다라고 하는데 그 이화영이 지금 이재명한테 보고를 안 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김성태의 진술에 신뢰성을 더해주고 있는 그 안부수라는 그분이 지금 아까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의 진술이 변화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정황이지만 이것도 쌍방울이 그 안부수 씨의 딸에게 주거지를 제공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술이 바뀌어서 이재명에게는 불리하고 김성태에게 더 유리한 진술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재명 대표에게 이화영 부지사가 보고했느냐라는 증거가 결정적이다. 나머지는 다 입증하기 어렵다. 알겠습니다. 김종욱 전 의원님께 뭐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다고 또 계속 그러니까 지금 요청을 하셨어요. 이제 말씀하세요. 국정원 문건을 말씀하셔서 그런 건데 그런 거잖아요. 2018년 4월 달에 주가 조작의 흐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쌍방울 2018년 12월부터 대북 사업을 시작했다. 판결문에 나온 내용들이에요. 근데 MOU가 언제 체결되는지 아세요? 2019년 1월 19일 날 MOU가 체결이 됩니다. 어떻게 12월 달에 대북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1월 19일 날 MOU를 체결할 수가 있어요. 그 이전부터 사업을 준비해 왔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쌍방울에서 대북 전문가들을 채용을 합니다. 왜? 이 사업을 진행할 거니까. 예. 그 사람들 언제 채용했는지 확인하면 다 되는데 해결되는 문제인데 재판부가 이런 내용만 가지고 판단할까요? 또 그리고 많은 글들에 보면 예.
실제적으로 나노스 관련해서 주가 조작은 2019년 1월부터 시작됐다는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재판부에 있는 판사가 본인이 이렇게 판단할 뿐인 거지만 다른 예. 정황 증거도 꽤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잠깐만.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제가 거예요. 아까 그렇게 네, 최인영 했어요. 변호사 말씀하세요. 2019년 1월 달에 만나가지고 술 마시고 뭐 전화하고 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2019년 5월 달에 예. 실제 쌍방울을 하고 북한하고 자원 개발에 대한 협약을 체결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판결문에 나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결정인데도 주가 조작을 한다고 하면 그거 대서특필해야죠. 언론 보도를 안 했어요. 그 이유도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다 뭐 연장선상입니다만 쌍방울이 대북 사업과 관련해서 주가 부양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방북을 위해서 대납해주고 그에 따라서 추후에 어떻게 보면은 대권이 가고 했을 때에 예. 큰 이익을 하려고 했다는 그런 흐름이 판결문을 자, 읽어보면 자, 너무나 상세하고 잠깐만요. 합리적으로 나오는 아니, 겁니다. 5월이 아니라 1월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알겠습니다. 거고 재판부의 판결문을 제대로 읽어보면 5월 달이라고 돼 있습니다. 아니요. 판결문 내용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국정원 문서에 이렇게 예. 나와 있다고요. 그 판결문을 말씀을 읽어보세요. 아니, 국정원 문서에 나와 있다. 안보수 씨 잠깐만요. 1심 판결문에 보면 채널 잠깐만요. 제가 그러면 정확하게 강성필 부위원장 30초 드리고요. 그다음에 박상주 위원장께 30초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30초도 필요 없는데 안보수 씨 1심 재판에 보면은 쌍방울의 주가 상승을 위해서 대북과 관련된 일을 벌였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아, 그거요? 네. 얘기할 수 있어요. 김성태도 처음에는 해외로 도피했어요. 이 해외 도피가 관련해서 교사한 등 다 내용이 있어요. 관련이 없다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했다가 나중에 이화영과 이재명 측에서 딱 잡아떼니까 마치 제2의 유동기처럼 진술을 변경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에 대한 예. 합리적인 이유가 다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예, 박상수 부위원장. 뭐 판사를 탄핵하느니 법 왜곡죄는 판사 선출이라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법원을 거의 모독에 가까울 정도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러한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법원이요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판단을 한 겁니다. 만약에 이화영 부지사 쪽의 변호인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자료들을 충분히 증거로 제출하지 못했다 그럼 변호인이 제대로 못한 거죠. 항소심에서 제대로 제출하면서 다투셔야 되는 문제인 거고 1심 법원에서 그 부분을 다 고려해서 판결을 이렇게 낸 거고 그 판결에서 이와 같이 대북사례금이라는 성격이까지 나온 이상은 검찰이 이걸 기소 안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는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를 했는지 여부가 예. 이화영 부지사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법원이 이 부분까지 판단을 안 한 거죠. 이번에 기소를 했으니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나올 겁니다. 다만 이 보고를 했을 것 같은 그와 같은 정황들이 충분히 넘치도록 적시가 되어 있고 사실관계로 적어도 1심 법원에서는 예. 확정이 돼 있는 상황이죠. 항소심에까지 확정이 되면 이건 사실심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그때 국정원 문건이 이러이러하다 가지고 와봐야 그건 그냥 많은 증거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법원이 판단한 거죠. 그리고 그 법원의 판단에서 사실심에서 종결된 거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존경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 때는 그때 왜 제시 못한 거예요? 영장실질심사는 진짜 말 그대로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를 따지는 것이고 영장실질심사 때 보세요. 그때 이화영 부지사의 첫 번째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을 했어요. 첫 번째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한 그 연장선상이 이번 판결까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게 되게 선택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판사의 판단에 있어서 선택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에 가깝다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짧은 시간에 판단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게 선택적이라는 오해를 그게 받는 겁니다. 판결의 본질입니다. 판결에는 불리한 거, 유리한 거 다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에 이러한 증거에 있을 때 이것이 믿을 수 있고 이거에 반증해서 반대되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알겠습니다. 그게 판결의 논리인 거고 그거를 인정을 못한다고 하면 사법부의 판결은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정글이 되는 겁니다. 아니요, 인정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1심 판결문이 나왔는데 우리가 항소를 하려면 1심 판결문에 뭐가 문제 있는지 제기를 해서 그 예. 내용을 가지고 항소하는 거잖아요. 항소의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1심 내용만 가지고 명백하게 무슨 유죄 저희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그건 아직까지 최종적인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논의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사실과 관계 자, 가지고. 지금 네 분 패널께서 마치 재판정에서 지금 뭘 하듯이 지금 뭔가 엄청난 설전을 벌였어요. 지금 뭐 주장은 그래요. 한쪽에서는 이거 방북 대가 돈 넘어간 거 맞지 않습니까? 이쪽에서는 아니 돈 넘어간 거 이건 주가 조작 때문에 근 거예요. 이렇게 맞서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당시에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이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가, 구체적으로는 보고를 받았는가 이겁니다. 아 치열하게들 오늘 하시네요 보니까. 자 일단 1심 나왔어요. 기소됐어요. 자 이제 그걸 전제로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재판을 참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그동안도 여러 가지 재판에 출석을 해야 됐죠. 자, 그 관련된 영상 좀 보겠습니다. 대구 송금형이 인정되는데 여전히 자, 화면 좀 볼까요? 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재판이 뭐 병합도 되고 하면서 크게 이제 3가지 재판이 좀 뭐 매일은 아니지만 자주 열리고 있는데 일단 저렇게 돼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선거법 위반, 이건 뭐 격주로, 그리고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이거 같이 하고 있죠. 매주 화, 그다음에 격주로 금. 위정교사도 또 있어요. 이건 월 한 번. 그럼 이건 서울중앙지법이니까 서초동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여의도에서 서초동 이건데 그나마 좀 거리상 가깝죠. 근데 이번에 오늘 기소가 되면서 이 대북 송금 사건은 수원지법에 가서 받아야 돼요. 서울서 수원이면 대략 여의도에서 보면 한 40km 이상 정도 되는데 이것까지 포함 4개 재판이 이제 작동이 돼서 굴러가는 건데 강성필 부위원이죠. 수원지법까지 가려면 여의도에서 아침에 국회 출근했다 가려면 꽤 돼요. 그렇다면 사실상 이거 4개니까 이거 당무 자체가 이거 차질을 빚는 걸 더 그동안도 차질이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더 차질을 빚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보다 더 혼란스러웠던 총선 국면에서도요. 어쨌든 예. 재판 받으면서 당대표로서 선거 잘 이끌었고 또 그 결과로서 승리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대표 비서실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예. 당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어차피 당무라는 건요. 마지막 회의가 최고회의 9시에 엽니다. 9시 전에 8시 30분에 사전회의가 있고요. 그 8시 전에 전략단위 회의가 있기 때문에 예. 실제로 재판이 8시에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당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에 참석하는 건 조금 어려운 면이 있지만 나름대로 당무에 있어서는 소화하는데 저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4개의 재판을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야당 대표가 탄압받고 있구나라고 느낄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나쁜 짓을 했구나라고 바라볼 것인지 저는 그게 궁금하고요. 저는 야당 지지자와 중도층까지도 이재명 대표의 선을 좀 들어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인영 변호사,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연임 얘기가 굉장히 짙게 사실상 일각에서는 뭐 이 정도면 뭐 방향 잡은 거 아니냐 나오는데 연임이 되고 나서도 계속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총재급이라고 봐야죠. 어떻게 보면 뭐 김대중 총재를 넘어서는 그 정도의 어떤 민주당 내의 권력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저희도 수원에 광교까지 재판을 가려고 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멉니다. 차가 많이 막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9시에 그 당에서 뭘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통상 재판은 오전 10시에 재판이 10시.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9시 전에는 여의도에서 출발을 해도 제가 봤을 땐 8시 반에 출발해도 10시 재판 법정에 닿기가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재판부에서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집중 심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헌법에 있는 것이고 이미 기존에 있던 사건이 너무 느려졌다라는 것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수원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예전과 달리 문재인 정부 때와 달리 제대로 어떤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마치 미국에서 트럼프가 어떻게 했습니까? 일주일에 4일씩 재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6주 만에 그 재판을 끝내버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화영의 재판에서 나올 사람 다 나와가지고 법원에서 증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그대로 재판부에 제출을 하면은 검찰에서 증거에 대한 증거 능력은 다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신준우 부장한테 판사 앞에서 선서했던 그 증거 자료들은 이재명 재판부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고 더불어서 저는 제일 궁금한 것이 실무적으로 이재명 그 제3자 뇌물죄의 담당 재판부가 누가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화영이 1심을 재판을 맡았던 신진우 부장판사한테 만약에 재판부가 배당이 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같은 판사한테? 그렇죠. 그러면 훨씬 더 재판이 빨라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대장동 사건은 아마 앞으로도 하세월일 겁니다. 하지만 의외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1심 판결 나올 가능성 전 예측해 봅니다. 일단 재판이 오늘 기일을 통해서 4개가 됐어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각각 아까도 잠깐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이래요. 그러니까 대장동이에요. 여기에 보면 백현동, 그다음에 성남FC까지 같이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길어지고 있죠. 이거는 뭐 언제 될지 아직 몰라요. 그런데 공직선거법 관련된 거 사실은 누구를 몰랐다.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위증교사 있어요. 과거에 검사 잡힌 사건 관련된 건데 이거는 많은 얘기가 비교적 단순하다 사안이. 그래서 뭐 올해 1심 선고 가능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게 이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이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4개 재판인데 이게 최소 뭐 금고 이상 뭐가 여기서 나오면은 적어도 5년 이상 피선거권 박탈 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박상수 위원장 저 4개 재판 마지막 건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이제 가장 빨리 나올 수 있는 재판은 뭐라고 보십니까? 뭐 누구나 법률가면 예측할 수 있겠지만 위증교사죠. 왜냐하면 위증교사는 지난해 그 영장실질심사 때 예. 유창원 부장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혐의 소명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그냥 딱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민주당에도 지금 법률가 출신 뭐 국회의원이나 예. 당협위원장들 많이 있어요. 예.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좀 이렇게 귀담아 들어야 되는 분이 이제 이수진 전 의원, 판사하셨던 분. 이 이수진 전 의원이 지금 민주당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그러니까 그분이 탈당하셨죠. 방송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나도 끝까지 무죄라고 믿고 싶었다. 근데 백현동 사건에서 그 판결이 나온 것을 보면서 예. 그건 다른 재판부도 똑같이 판단할 것이다. 왜냐 법원은 재판부가 이렇게 동일하게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예.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재판을 해본 법률가들이면 압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영장실질심사 때도 2가지 포인트를 우리는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도주 우려 없고 증거인멸 우려 없다 해서 기각을 한 건 맞지만 두 가지가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 게 하나가 위증교사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라고 얘기한 거 하나. 그다음에 2번째 이화영의 첫 번째 진술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돼서 바로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라고 해서 이화영의 첫 번째 진술에 대해서 임의성을 인정을 했어요. 이 2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포인트가 이번에 이화영의 진술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번 재판부에서 사실상 예. 그 같은 판단을 한 겁니다. 법원이 같은 판단을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에서 위증교사에 대해서 소명된다라고 얘기했던 이 판단 역시 같은 판단으로 이어질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수진 전 의원이 했던 그와 같은 이야기가 저는 되게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민주당에 있는 법률가 출신 의원들, 당협위원장들, 그 정치인들은 알 거예요. 알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네, 알고 있다고 봅니다. 4가지 재판이 진행 중이고 3가지가 진행 중에서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4가지 재판이에요. 이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지금 재판을 4가지가 동시에 진행된다는 거는 이게 유례가 없었던 일인데 아무튼 현실로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최근에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약간 당원 당규, 그러니까 뭐 당대표 사퇴 규정, 그다음에 당원들의 권한 강화 뭐 등등 여러 가지 규정을 바꾸는 일이 오늘도 진행이 됐어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조금 반대 목소리를 그동안 내신 분이 있는데 어제군요. 이분은 친명 핵심으로 꼽힌 분인데 어제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요. 뭔가 약간 민주당 주류하고는 다른 판단하신 건가요? 이분이 친명 핵심이라고 꼽혔던 분인데요. 일단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만을 위해서 민주당이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요. 대선 후보가 누구일지는 2026년 9월에 가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해당시에 가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선 후보 공모를 받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김종욱 위원장인가?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을 위한 민주당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이거 당원 당규 뭐 바꾸는 문제가 있어서 본인은 반대라고 입장을 내면서 동시에 대선 후보는 2026년 9월에 가봐야 돼. 그때 이제 대선 후보 경선에서 뽑히는 그 시점을 얘기한 건데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에 출마한다. 이게 기정사실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이 내용은 그게 본질적인 내용들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국민의힘에도 당대표가 대선에 나올 때 예외 조항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그렇게 두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 부분 두자라고 얘기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 시점에 이 얘기를 하게 되면 국민들이
이 조항을 통해서 예외 조항을 통해서 당 대표가 대선 후보로 출마하는 과정에서의 유연성을 주자라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예. 특정인에 대해서 예. 특정을 위한 법률 당원 당규 변경 아니냐라고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예. 그 이전부터 충분히 좀 논의를 하자. 예. 우리 당 내부에서만 이 내용을 합의할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국민들도 이 내용들을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는데 예. 매우 빠르게 진행하게 되면 이미 오늘 사실상 결정했잖아요. 다. 결정이 김영진 났어요, 의원이 그 지금. 이전부터 예. 많은 논란이 있을 거라고 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국민들도 이해할 수 있는 당원 당규 개정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측면과 관련해서 왜 당 지도부 또는 당 일부에서 이런 내용들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너무 속도를 내서 진행하고 있는가? 거기에는 국민들이 볼 때 다르게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여지들을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라고 예.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이 문제 제기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니, 공당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금 평론가 분께서는 이재명 총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었는데 예.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지금 보여지는 거죠. 당 내부에 있는 소위 친명이라고 하는 분, 7인의 멤버 중에 한 명이 소위 당 내부의 주류의 입장과 다른 입장들을 제기하면서 당 내부에도 여기에 대한 많은 토론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당원 개정에서 그렇게 비판한 거 알겠는데 굳이 저 표현을 왜 쓰냐는 거죠. 대선 후보가 2026년 가봐야 하는데 지금 모르는 거 아니냐. 이 표현은 왜냐하면 민주당의 주류나 대부분의 분들은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 후보가 될 거라고 거의 기정사실처럼 얘기하는데 친명 핵심인 김영진 의원은 아니 대선 후보가 그때 가서 누가 될지 누가 합니까라는 얘기를 왜 하냐는 거죠 지금. 그건 팩트죠.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알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그래서 이거 갖다 뭘로 해석을 하냐면 예. 이재명 당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렇게 다 이해를 하시는 내용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2026년이라는 상황 자체의 변동 예. 수가 되게 많은데 지금 예를 들면 이 부분을 갖다가 당내에서 충분한 토론과 국민적인 호흡을 가지고 토론하지 않고 예. 밀어붙이게 되면 모든 당원 당규 개정이 이재명 당대표 개인을 위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제기하는 거죠. 저는 그건 되게 건강한 토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런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냐. 화면 보겠습니다. 이런 반응입니다. 이재명 대표님 덕에 덕본 주제에 어디서 지금 이런 반응이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냐는 거예요. 대표님 옆에서 일하는 것마다 태클을 걸고 있다 요즘에. 김영진 중진인데 왜 국민이 모르나? 일 못하나? 내부서 말 못하고 밖에서 떠든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수박이라는 공격까지 시작됐다는 얘기가 들려요 지금. 최영준 변호사, 이건 뭡니까? 야, 이제 이재명 대표 외에는 다 수박으로 몰리는 겁니까? 저는 저걸 보면서 좀 전에 김종욱 교수님 말씀처럼 저는 비판적인 견해를 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당이 건강하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런 얘기를 하니까 대번 이른바 개혁의 개딸들이 저렇게 공격하면서 더 나아가 수박이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과연 민주당이 지금 그 건강한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아닐 수 없는 것이고 단순히 어떤 좀 전에 얘기했던 대선 후보 이런 것을 넘어서 어떻습니까? 당원 당규와 관련해 가지고 부정부패나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 시 직무 정지된다. 이것도 지금 삭제하는 건 아닙니까? 네, 오늘 그리고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사실상 중간당에 넘어갔어요. 그 결정이 그러니까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럼 누구가 있어요? 지금 당직 중에 당 대표로 나오거나 아니면은 3년 뒤에 대권 후보로 나올 분들 중에 부정부패, 비리 연루돼 가지고 재판되거나 기소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지금. 딱 한 분, 그분밖에 없는 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와 같은 입법이 이른바 이재명 총재 추대법이라는 비판이 있는 것이고 더불어서 이게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고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되는 이런 어떤 퇴행적인 것이고 더불어서 사글에 요즘 뭐라고 돼 있습니까? 독재는 민주를 이길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 독재가 과연 누구를 향한 것인가? 오히려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런 맥락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대단들 하신데요. 오늘 보니까